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증상이 드러나냐. 이 좌빨이나 국뽕은 조선왕실이 빌어먹을 상태의 그 침체 상태에 빠졌었다.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조선왕실이 빌어먹을 침체 무기력 부패에 함몰돼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국뽕이나 좌빨이 드뭅니다. 그냥 우리 조상은 다 착하고 슬기로웠고 조선왕실도 멀쩡했는데 일제가 침공해가지고 나쁜 놈들한테 수탈당했다. 뭐 이런 스토리만 얘기하지. 특히 이제 좌빨들은 조선시대 내부에서 이른바 시장경제 요소,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력으로 현대문명에 진입할 수 있었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하는데 이 명제 자체가 웃겨요. 시장경제 교환이 있으면 현대가 오나요? 아닙니다. 현대는 시장경제 교환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때도 시장경제 교환이 있었고요. 알렉산더 때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수천 년 이전에 파라오 때도 있었고요. 인간은 원래 교환을 하는 짐승입니다. 교환을 하는 동물이에요. 예. 예를 들면 우리의 2만 5천 년 전, 2만 3천 년 전쯤에 그 전라남도 승주에 있는 공방 흔적을 보면 그 흑요석이 큐슈 화산에서 나온 흑요석도 있고 백두산 화산에서 나온 흑요석도 있어요. 그럼 뭔가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가서 교환을 한 거죠. 뭐 함경도 사람들 하고 가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쪽 큐슈 쪽에 있는 조몽 사람들하고도 교환을 하고. 그래서 시장 경제와 교환이 있으면 자동으로 현대 문명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나 르네상스와 같은 정신적인 각성이 있어야 돼요. 국뽕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막무가내죠. 여기는 또 한국인은 무조건 우월하고 순수하니까 뭐 국뽕이 이제 밀고 나가면 한국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도 향기롭다는 식이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조선시대가 비참할 리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 국뽕을 뒤집으면 김일성 영생교 되는 거고요. 김일성 영생교를 뒤집으면 극단적 국뽕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요. 사진에 보면 이제 두 개의 빨간 아이콘이 보이시죠? 위에 건 잘 아는 나치 아이콘이고요. 밑에 게 이제 독일 공산당, 도이체 커뮤니스티쉐 파르타이 마크입니다. 이 히틀러 등장할 무렵에 1920년대에 무슨 현상이 있냐. 하루는 나치를 하다가 다음 날은 공산당을 해요. 그 다음 날은 또 나치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공산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했어요. 왜 그러냐. 유사하거든. 국가 권력을 무한히 강화해가지고 적을 쳐부셔 없애자. 이런 컨셉이니까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비디오 하나를 볼 텐데요. 네, 이분은 뭐 그렇게 크게 오염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한국 유튜버인데. 제가 가끔 이분 거 즐겨서 봐요. 약간 국뽕스럽지만, 보통 때 어떤 것들은 꽤 괜찮은 것을 이렇게 조명할 때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비디오에서는 많이 국뽕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제가 오늘 비판하고자 하는 건 국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깔려있는 조선시대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조선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나를 알지 못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 구렁텅이에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숨겨진 다이내믹이 뭐였다. 조선에 숨겨진 다이내믹이 뭐였다. 이걸 못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명하는 거지 특별히 이분을 뭐 참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하려고 조명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분의 그런 뜻에서 이분 거 짧게만 인용을 했고 또 이분의 그 마크를 그런 뜻에서 지웠습니다. 제가 워낙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직접 보시죠. 한편 우리와 같은 뿌리일지도 모르는 유목민을 제외하더라도 카자흐스탄에는 완전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부류도 있습니다. 바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죠. 카자흐스탄에는 대략 130개 민족이 사는데 그중 8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것이 한국인의 후예 고려인입니다.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살게 된 기원을 거슬러 가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의 아픈 역사가 있죠. 당시 일제의 폭압을 견디다 못한 조선인들은 블라디보스톡을 행정 중심지로 하는 연해주로 도망칩니다. 그 수가 무려 20만 명에 달했죠. 당시 연해주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으나 조선인들은 불굴의 의지로 땅을 개간하고 밭으로 만들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역사적인 그런 문제가 있냐. 간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간도 연해주 진출은 조선 말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일제를 피해서 간 게 아니에요. 시작점이. 오히려 일제 때는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특히 1918년, 19년, 20년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일제가 그때부터 거기에 또아리를 틀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894년 정확히 표현하면 1894년 그게 러시아 영토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풀렸을 거고 1800년 중반까지는 극악하게 국경 넘어가려면 다 활로 쏴주겠다니까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조선 맨 말에 이 한국과 한국 근처 지역을 여행한 영국의 유명한 여성 여행가가 있죠. 버드 비숍 여사.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해놓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일제 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이 양반의 그 책에서 나온 사파인데 간도와 연해주의 한국인들은 부유하고 정갈하고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만강을 건너서 한국으로 오면 뭐 같으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가난하냐 이거야. 왜 이런 차이가 있냐. 결국 정치와 제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간도 지역에 한국인의 이게 코리안 세틀러스예요. 한국인 정착인들의 집인데 이 오른쪽 사진 그 사파로 그려놓은 거. 저 초가가 저 정도면 굉장히 크고 번듯한 초가잖아요. 지붕도 높고 처마 밑에 사람이 섰는데 그 처마 마지막 선에서부터 한참 떠 있잖아. 그럼 지붕도 높고 번듯한 초가예요. 저게 분홍의 초가라고. 저러면 흥부전에 나오는 초가가 아니라 말이죠. 저게 간도예요. 아니 연해주. 그런데 한국에 오면 여기 보세요. 초가가 일단 낮죠. 그리고 제대로 섬돌도 제대로 못 올려놨잖아. 가난하니까. 원래 이제 집을 지려면은 털을 다지고 밑에다 돌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올려놔서 이 추녀가 사람 머리랑 비슷해져 버리잖아요. 웅크리고 들어가야지. 운막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사진 말하는 거예요. 왼쪽 사진에 그 맨 왼쪽에 그 봉두남발한 사람 보세요. 완전히 거지 거렁뱅이지. 즉 다시 말하자면 일제를 피해서 연해주를 간 게 아니라 조선의 학정을 못 견뎌서 가렴주구를 못 견뎌서 거기에 간 사람들이고 가는 거를 조선이 국경에서 학살을 했고 그 학살을 피해서 지금 탈북자들이 북한 피해서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가서 정착한 사람들은 비숍 여사의 말에 의하면 조선 말에 그 지역을 둘 다 간 비숍 여사의 말에 의하면 부유하고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한반도로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다 게으르고 다 도둑놈들이고 전부 꾸저제하고 지저분하고 가난하냐 이거야. 이게 조선이야 이게. 그러니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이 양반이 우리는 순결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일제가 침탈해가지고 우리가 못 살게 돼서 우리 동포들이 엄청 연해주에 갔습니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이잖아 지금 얘기가. 이게 잘못된 얘기다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 양반 혼자만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게 좌파들이랑 국뽕들이 너무 많이 퍼뜨려 놔가지고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완전히 사실과 달라요. 우리가 조선이 얼마나 그 한심한 상태였는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그 조선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였는가를 알아야 왜 우리의 반쪽, 한국인의 반쪽, 북한에 저렇게 인류 사회에 존재한 바 없는 지옥이 펼쳐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둘 다 한국인이에요.
둘 다 조선반도, 한반도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 말기가 만약에 비참하지 않았다. 조선이 뭐 왕실이 그럴듯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화국을 택했을 리가 없죠. 지금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왕실이 유지됐겠죠. 입헌군주국을 하더라도 사회의 어떤 유의미한 상징이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혁명 없이 왕실 재산을 몰수한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이에요. 우리 선배 세대는 이미 왕실을 경멸했던 거예요. 이건 3.1운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터져 나왔으니까 3.1운동은 당연히 왕실 복원,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권 회복이라는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3.1운동 독립선언문이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 국채의 규정으로 보면 그냥 장례식은 사람만이 모이는 계기로 활용한 것뿐이고 실제 생각은 왕실은 다 버린 거예요. 이미 빠이빠이야. 이거가 무슨 의미인지 가만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3.1운동 할 때 이게 고종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잘 주목을 안 하는데 고종 장례식을 계기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걸 계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걸 계기로 했으면 왕실 중심으로 국권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런 논리를 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벽파인가 뭐 복파인가 그래요. 예. 그거를 다 그냥 문질러 버리고 전부 다 공화국 체제로 가버리잖아요. 3.1운동 후에. 그게 뭐냐면 왕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거지. 쟤들 나라 팔아먹은 애들. 쟤들 나라를 이상하게 완전히 썩게 만드는 애들. 이게 다 이제 그 장례식 광경 사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년도 더 이전이죠. 1919년 이미 자유민주 공화국을 선택했다는 게 이게 진실입니다. 근데 이 진실을 뒤집어 가지고 마치 조선 왕실이 애국지사의 결집소인 것처럼 꾸며서 띄운 게 있어요. 그게 YS 때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그 뮤지컬의 이름이 지금도 가끔씩 하고 있는 명성황후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라서 안 봐요.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YS가 이게 이상해요. 이 관념이 좌빨과 국뽕의 짬뽕을 만들려고 시도한 거예요. 구역질 나는 거죠. 예. 이게 거기서 보면 이제 왕실은 완전히 애국주의로 중무장한 그 애국지사들의 근거지라는 소리죠. 이거 왕실을 연명하겠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정말 웃기는 매국노 소굴인데, 그리고 일제 이빠른 소리하는 농민들 잡아 죽이겠다고 청나라와 일제를 불러들여서 기관총으로 쟤들 확살해 주세요라고 한 학살자 소굴이고, 서양의 물결이 파고드는 것을 막겠다고 이제 천주교인 8,000명을 목을 자른 살인자 소굴이죠. 그 다음에 서양과 잘 지내야 한다는 소리는 국가 반역이고 간첩이라고 규정하는 척화비를 세운 자들이고, 서양을 악마로 규정한 악질적인 사상 검열관 소굴 아닙니까? 이 왕실을 저렇게 애국자 집단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YS 때. 저게 YS 때 만들어졌습니다. 국책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표를 정권의 실세들이 나눠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좌빨과 국뽕이 어떻게 합작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선일보가 여기다 띡 끼어 들어가지고 정통 보수지 조선. 대한민국에 정통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그런 정통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쪽팔리는 일이죠, 한마디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거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이거. 이거 YS가 살아있었으면 저는 진짜 계속해서 욕했을 거예요, 이거. 더 욕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의 비참함을 모르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선배 세대가 어떤 족적을 걸어왔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게 6.25 남침을 우리가 격퇴했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비참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비참했는데 경제 발전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해할 수가 없죠. 또 거꾸로 그렇게 비참했던 병적인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적인 게 악화돼서 한반도 북쪽에서 저 인세의 지옥이 또 펼쳐진 거예요. 그 김일성 영생교의 뿌리가 문화적, 멘탈의 뿌리가 조선 왕실의 조선 시대의 병적인 요소에 있다. 위정척사, 척화비. 위정척사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바깥의 세계는 전부 악마다란 소리거든. 주체사상의 세계관과 똑같죠. 척화비. 서양이랑 잘 지내자는 말하는 놈은 간첩이다. 주체사상 세계관은 똑같잖아요. 우리 국가 경계 바깥을 벗어나려는 놈들은 죽여야 된다. 도망강에서. 조선왕실이랑 똑같아요.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 국가 권력은 영구 유지돼야 된다. 조선왕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두 얼굴이 있는 거고 두 얼굴의 한쪽은 휴전선 남쪽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꽃을 피웠고 두 얼굴의 악마적 얼굴은 휴전선 북쪽 북한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두 얼굴의 다른 한쪽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병적이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체제인데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었냐.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정신의 힘, 영혼의 힘 같은 게 좀 숨어 있어요, 이게. 이거가 이제 뭐냐면은 사회 정치와 정신 영혼의 이중 구조예요. 사회 정치적으로는 막장 중에 막장인데 정신 영혼에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이 이중구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중구조 얘기 드리기 전에 이 두 얼굴이 있다는 거, 그거 뭐 북한은 말이야. 그거 뭐 공산주의 잘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공산주의 받았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헝가리가 그랬나요? 체코가 그랬나요? 슬로바키아가 그랬나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가 그랬나요? 폴란드가 그랬나요? 아니요. 공산주의 받았다고 다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쿠바가 그랬나요? 심지어는 지금 저 막장 저기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가 그랬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한번 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보면서요.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저 괴기스러운 앙코르와트를 떠올려요. 저 앙코르와트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졌을까. 괴기스럽잖아요. 킬링필드를 볼 때마다 앙코르와트가 떠오른다고. 다시 말하자면 70년대 저 무참하게 인구의 한 4분의 1을 순식간에 총알이 아깝다라고 패 죽이고 비닐봉지 씌워서 죽인 그 킬링필드가 그런 게 벌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뭐 전부 다 공산주의와 모택동주의에 둘러댈 수가 없어요. 그 문화와 정신 안에 어떤 그 병적인 게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 병적인 거가 앙코르와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똑같은 거죠.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 우리 한국인 안에 어떤 병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거예요. 조선시대 아까 본 그런 황당한 학정을 펼치는 그 병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이 중국으로부터 영향 잘못 받고 소련으로부터 영향 잘못 받으니까 지금 저 상태에 21세기 최악의 지옥이 펼쳐져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바깥으로만 내돌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조선 때의 비참한 정체, 조선 때의 무참한 학살, 조선 때의 잔혹한 탄압이 김일성 영생교로 더욱더 악화돼서 완성된 겁니다. 반면 그 조선의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보였듯이 그런 어떤 정신과 영혼의 에너지, 정신과 영혼의 역동성이 있었어요. 또 동시에. 그래서 조선이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선의 두 얼굴 중에 두 번째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운 거죠.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것이 뭔가, 그 본질이 뭔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왜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속과 영혼의 이중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속, 그러니까 사회 정치가 존재를 하고 그 사회 정치 바깥에 그것을 초월해서 종교라든지 다른 어떤 하늘덮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이중구조가 기독교 문화권 바깥에서 한국만큼 선명하게 조선시대만큼 그러니까 정확히 한반도만큼 선명하게 나타난 경우가 없어요. 북한이 저렇게 망가진 건 이 이중구조를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이중구조 부정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사회와 세속만 남아. 사회와 정치만 남아. 그러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거죠.